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안녕하세요,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4년 반을 기다려온 미국의 금리 인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를 무려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는데요. 고금리 시대를 끝내는 아주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건데 우리 경제 입장, 우리의 경제적 본능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허 교수님이 미국 연준에서 또 근무하신 경험이 있다고. 근무는 아니고요. 4개월 동안 방학 때 인턴을 했었고요. 아무나 네. 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뭐 운이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때 벤 버냉키 의장이었는데, 저 네. 벤번에 이렇게 두꺼운 책 봤어요. 맞습니다. 어. 네, 근데 그때 하루 이제 인턴들이랑 사진 찍어주신다고 그래서 어머.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또 맨 꼭대기층 가서 사진도 찍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소탈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일은 워낙 잘하시는 분으로 그쵸. 또 알려져 있고, 근데 되게 소탈하시대요. 실제로 그 뭐 직원들이랑 술 한 잔씩, 맥주 한 잔씩 하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뭐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술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뭐 그건 그렇죠. 네, 그렇죠. 요즘에 술은 술 조심. 때문에 아주 그냥 술은 힘들어 조심. 죽겠어요. 술은 조심. 지도자는 술을 조금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빅컷의 의미와 효과 좀 더 한 뼘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하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4년 6개월 만에 기조 변화였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들었어요. 시장이 바란다, 곧할 것이다. 그래서 네. 저는 이미 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실제로 한 거는 정말 4년 6개월 만이고 네. 빅컷이에요. 네. 이게 되게 이례적인 거라는데 네. 이례적인 결정을 한 이유는 뭘까요? 뭐 이례적인 결정을 할 이유는 저는 일종의 그 보험성, 그러니까 보험성? 그 연준의 위원들의 마음의 평안이 가장 중요한 또 팩터가 아니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통 금리는 0.25씩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0.5가 움직였다는 건 사실은 미국에서도 최근에는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빼고는 0.5 움직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왔을 때 갑자기 3월 초에 전화로 일요일 날 연준 의원들이 서로 통화를 해서 그때는 FOMC가 정규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다음날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열리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서 그때 하루 만에 100bp 내린 적이 있고요. 그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꽤 많이 내렸었는데 그런 외부적인 충격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0.5를 내린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또 얘기를 들었는데 페드에서 근무하고 계신 한국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고급 정보. 네, 그거는 뭐냐면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0.5를 내린 거다라고. 아무래도 안에 계신 분이니까 더 얘기가 와닿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실은 나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도 조금 의아해하는 0.5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왜 그렇냐라고 생각해 보면 굳이 생각해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가지니까 너무 복잡하시죠. 첫 번째는 저희 최근에 샤메 법칙 이런 거 얘기해 보셨나요? 샤메 법칙. 네, 클라우디아 온 샴. 국민이 다 알아요. 이제 샤메 법칙까지 저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샤메 법칙을 얘기하신 그 클라우디아 샴 박사가 한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게 거의 2% 연준이 타겟하는 2%까지 내려왔으니까 0.25 깎고 그 다음에 이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0.1 깎아서 0.5로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의 뷰는 원래 7월에 내려야 된다는 얘기 많았거든요. 그때도 실기 얘기가 살짝 실기 있었죠. 얘기했죠. 그러면 그때 못 내린 걸 한 번에 내린 거다라고 하는 게 0.5의 두 번째 이론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뭐냐 하면 저희가 2022년 중반부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플레이션이 스몰 올라가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 잭슨 홀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나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생각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까지 흑역사라고 욕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CBS니까 네. 원죄가 생긴 거죠. 원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그렇게 한번 만회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던 연준의 어떤 위원들이 이번에는 실기하지 않겠다. 혹은 차라리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겠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차라리 많이 내려놓고 경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다. 차라리 적게 내렸다가 혹시라도 경제가 안 좋은 나락으로 한 번에 빠지게 되면 그때 가면 또 실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의 경기 둔화에 대비하는 보험성이라는 측면 하나랑 네. 연준 위원들의 마음의 보험을 위한 보험성이라는 측면 하나. 그렇게 해서 아. 보험성인 거죠. 아니 실제로 미국 경제 지표를 이렇게 저희가 보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아까 않아요. 말씀하셨던 뭐 고용 같은 경우도 뭐 뭐 2. 몇 퍼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4.5% 밑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 미치고 그다음에 뭐 GDP 성장률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그런데도 이제 5%나 내린 것에 대해서 0.5% 포인트 내린 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던데 보험성이라고 하니까 확 와닿네요. 네. 보험성이고 네. 선제적 대응이다. 선제적 대응이고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런데 고용 얘기를 굉장히 파월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거기서 인턴 근무도 하셨고 한은에서도 또 연구 활동도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까지 좀 경력을 종합해서 여쭙고 싶은데 우리나라 한은도 요즘에는 고용에 대해서 말들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용 지표를 가지고 그렇게 금리 결정을 하는데 좀 약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미국은 왜 이렇게 고용에 민감해요? 우리에 대비해서? 그 고용 지표 얘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학생들한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늘 얘기하는 건데 실업률 가장 많이 네. 보잖아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실업률이 되게 달라요. 어. 왜 다르냐 하면 미국은 실업률이 경기랑 딱 반대로 움직입니다. 경기가 안 아. 좋아지면 실업률이 튑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률이 빨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GDP라는 또 다른 경기를 보는 지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가장 짧은 시계가 분기예요. 어허. 기다려야 돼요. 바로바로 대응할 수가 바로바로 없다. 대응이 안 돼요. 음. 근데 실업률은 사실은 매달 나옵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시의적절한 따끈따끈한 숫자죠. 그게 첫 미국의 번째. 경우에는 또 바로 자르고 바로 고용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죠. 미국은 실제로 노동시장이 좀 유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음. 이유로 해고도 좀 자유롭고 고용도 좀 편하고 쉽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어떻게 보면 되게 경기랑 딱 반대로 움직여요. 근데 아하. 우리나라는 반대로 안 움직이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 우리나라는 일시적 해고 되신 분들을 실업에 반영을 안 합니다. 미국은 일시적 해고도 실업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일시적으로 잠깐 일 못 하시는 분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생기거든요. 네. 실업에 반영이 안 됩니다. 어허. 두 번째는 실업 정책, 우리나라의 그 고용 정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 시장이 미국보다는 조금 더 이제 딱딱하니까 경직돼 있죠. 있으니까 자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려고 하면 정부에서 정책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일자리 정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실업률이 경기랑 반대로 잘 안 움직입니다. 지표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지표로서 조금 아. 어떤 적절성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업률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최근 들어서는 아니고 한 2년 전쯤에 한은법에다가 지금은 두 가지가 들어있죠. 1조 1항의 물가 안정, 1조 2항의 금융 안정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 더 넣자. 그래서 고용 안정을 넣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는 내부에서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들께 연구 용역도 드리고 그래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결론은 한은은 좀 부담스럽다. 이유는 뭐냐? 한은이 사실은 경제 정책을 뭘로 결정하냐면 금리라는 걸로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로 지금 금융 안정이랑 물가 안정만 대응하기도 되게 힘든데 힘들어 보여요. 거기다 고용 안정까지 금리로 대응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가계부채도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물가는 CPI 기준으로 보면 2%까지 내려온 상황이어서 하는 물가 안정 측면에서 물가는 많이 내려왔고 경기가 안 좋은데 뭐 하느니 어쨌든 금융 안정을 봐야 되니까 물가 때문에 경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내려도 될 것 같은데 금융 안정을 보니까 금리를 내리면 안 되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금리라는 툴 하나만 갖고도 두 가지 서로 다른 목표에 대응하기가 녹록치 않다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네. 거기다 하나를 더 넣어요. 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금융위원님이랑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고차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한두 개 결정해야 될 게 아니라서 고차방정식이다. 네. 그래서 그냥 또 뭐 그냥 앓는 소리 하시나 보다 했는데 네. 요즘 상황을 보면 정말 다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참 충분히 그렇게 말할 토끼가 법하다. 두 마리가 반대로 뛰는데 내 몸은 하나예요. 그럼 어떡하죠? 동결. 그래서 계속 동결. 가만히 있기. 어, 뭐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여하튼 됐어요. 4년 6개월 만에.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부르짖었던 이유는 제가 되게 오래된 것 같다고 느꼈던 이유는 금리가 인하돼야 이제 막 돈이 돈다. 그래야 이제 뭐 경제 주체들은 굉장히 신이 날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이건 되게 좋은 뉴스다. 그래가지고 막 주식이 오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무 세게 내려서 그런 걸까요? 오히려 주식이 3대 뉴욕 지수가 다 마감할 때는 하락해서 내렸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혹시
이렇게 크게 내린 거는 경기 침체가 올까 봐 그런 거야?'라는 겁먹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음. 최근의 패턴이에요. 어떤 네. 패턴이냐면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가수 저 너무 옛날 사람인데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저는 넬이라고 네. 네. 김종환 선생님. 네네네. 네. 선생님이라고. 네. 네 근데 여하튼 내일 콘서트를 만약 가신다고 하시면 어떤 마음을 갖고 가시죠? 신나게 놀아야겠다. 신나게 놀고 감동받을 준비하고 가시죠. 그렇죠. 시장은 지금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냐면 공포에 질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아.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저렇게 빨리 단기간에 정말 전례 없는 속도로 금리를 5.5까지 올렸는데 음. 경제 어딘가 부러지겠지라고 하는 공포의 음. 마음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와중에 이 공포의 마음에 저는 더 공포스럽게 만든 것은 그 와중에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맞아요. 이게 뭐 어쨌든 간에 AI 쪽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혁신이나 이런 것 때문이어도 뭐 엔비디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식시장 좋았어요. 음. 그러면 주식시장에 들어가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이제 조금만 삐끗해도 끝이야. 조마조마하고 예, 조금만 삐끗해도 끝이야라는 마음이 저는 있다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 공포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굉장한 공포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장은 그렇게 공포의 마음, 언제라도 공포를 먹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를 0.5나 내렸어요. 사실 시장에서 0.25 내릴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대부분 다 막 0.25를 생각해 좀 네.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0.5 내리고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니야라는 건데 최근에 시장의 패턴, 미국 시장의 패턴 중에 하나는 첫날은 그 일이 터졌던 첫날은 공포심이 큽니다. 아. 왜냐면 겁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잠을 자면서 생각을 해요. 심대맡에서. 아. 이게 0.5가 내려갔는데 이거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은 거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다음날 다시 튑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어제는 3대 지수 빠졌다가 오늘 다시 뭐 1% 이상씩 3대 지수 다 튀었고요. 얼마 전에 미국의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생길 때 시장에서는 한 14만 건인가요? 16만 건인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좀 덜 생겼습니다. 11만 건인가 생겼어서 그날 하루 확 빠졌다가 다음날 다시 튀어오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혹시 리세션? 혹시 불황? 첫날. 다음날? 아니야. 올라가. 이성을 되찾은 게 다음 날이군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여전히 성장의 모멘텀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하루짜리 안 좋은 이벤트가 생기면 떨어졌다가 다음날은 나쁜 게 아니잖아 네. 하고 튀어 올라가는 이 패턴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경제는 괜찮은 편 맞아요. 파월은 좋은 위치에 있다. 네. 미국 경제는 이런 표현을 쓰던데 네. 어떻게 근데 요거는 우리가 좀 감안해서 들어야 되는 거는 일반인이 혹은 경제를 알고 있는 뭐 경제학 교수가 아주 저명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시면 그분들이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과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약간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자가 투명한 마음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스탠스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정책을 하는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나 제니 옐런 장관 같은 사람이 하는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것 플러스 약간의 치어리딩이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잖아요. 심리니까요. 저희가 중력이 지구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믿는다고 해서 지구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잖아요. 그건 물리 법칙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경제는 자연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사람들이 내일 리세션 불황 오는 거 아니야라고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실제로 안 올 불황도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심리 관리하는 치어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하지 않고 빼놓고 보더라도 지금 미국 경제는 사실 고용은 신규 그 비농업 부문 고용 생긴 거 자꾸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데 실제로 과거에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의 불황 때를 보면 신규 고용이 항상 마이너스로 갑니다. 일자리가 생기는 게 마이너스로 가요. 근데 최근에는 10만 대 초반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생기고 있잖아요. 사실 불황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네. 실업률 4.2%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어제도 파월 의장이 로우 4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4%대 초반은 좋은 거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항상 불황이 생길 때는 5%대 중반 이상에서 불황이 생겼었거든요. 좋은 거다. 소비 2분기 소비 3% 성장했어요. 미국에서 70% GDP를 차지하는 게 소비인데 소비 소비의 여전히 나라. 견조해요. 네네. GDP 성장률 얘기할까요? 1분기에 1.4% 연율로 성장했고 2분기에 3% 성장 잠정치 나왔습니다. 지금 아틀란타 연은에서 제공하는 GDP 나오라고 해서 이번 분기에 오늘까지 GDP 성장률 재면 얼마냐라고 해서 계산해 보면 2% 후반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들은 절대로 나쁜 숫자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시장은 언제라도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안 돼라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결벽, 강박에 어. 갇혀 있고 네. 그리고 그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같이 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그 미국 경제가 좋은 시절이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오래 좋아도 되는 거야?' 하는 궁금증이 있긴 했는데 실제로 좋구나.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B컵과 같은 속도로 금리가 계속 인하할까라는 게 이제 나머지 이제 전망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럼 뭐 지표 보고 하겠다. 이거는 파월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나쁘지 않아서 이제 정상화 단계.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고금리 시대에 너무 급하게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화 단계니까 금리 인하의 시대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준비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방향은 맞고요. 네. 문제는 속도인 거죠. 음. 속도인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미국은 현재로서는 좋아 보입니다. 음. 경제가 나쁜 구석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고용 지표 같은 거는 미국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되게 급격하게 안 음. 좋아집니다. 그러면 시장이 갖고 있는 그 공포의 마음의 일부를 저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마치 뭐냐면 얼음이 언 호수 위를 걷는 기분인 거예요. 아 뭔지 알 것 무슨 같아요. 얘기인지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단단해 음. 보여서 건너도 되겠지 조바심을 갖고 건너는데 아무 일 없이 건너면 괜찮은데 중간에 약간이라도 얼음이 조금 덜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푹 빠집니다. 그럼 그렇죠. 끝인 거죠. 어. 그렇게 훅 빠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아. 사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갖고 있는 공포도 저는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저는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게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미국에서 없어진 직업의 숫자가 10 년간 없어진 숫자랑 거의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엄청 급속도다. 네. 그런 거 거기서 보면 생각을 끝내시면 네 끝내셔도 되는데 한 스텝 더 나가 네. 보시면 더 나가 제가 주세요. 설명충이어서 예 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중요합니다, 예 한 스텝 설명충. 더 나가 보시면 그렇게 했던 그래서 없어진 직장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결국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재배치를 통해서 본인들한테 좀 더 잘 맞는 직종을 또 음.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그쵸. 벌어졌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미국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이런 고금리가 지속되는 구간에서도 잘 살아남은. 버틸 수 있었던 원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사실 2 부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늪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도 2 부에서 할 거예요. 2 부도 꼭 봐 주세요. 그럼 마저 하겠습니다. 그 비커 2에 비트코인 크게 오른 거 한번 마지막에 여쭤보고 싶어요. 네. 비트코인은 왜 올라요? 비트코인은 어쨌든 간에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약해지면 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조금 낮아지면 뭘 할 수 있죠? 수익률이 좀 더 높은 거 없나?'라고 좀 더 위험한 자산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이 결국 비트코인 가격과 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B컷이었고 미국 경제 나쁘지 않았고라고 하면 '비트코인 괜찮겠네.'라고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텐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저희 요즘 또 다른 유행어 있잖아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일본은행이 통화 정책을 조금 더 타이트닝하면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좀 더 긴축적으로 가서 금리를 올리면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 그러면 또 비트코인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결국은 그러면 아까 이제 고차 방정식 얘기해 주셨잖아요. 음. 제가 그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고차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면 다행이죠. 해가 없어. 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뭘 봐야 되냐면 이제까지는 사실 저희는 연준만 봤잖아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중앙은행 전 세계에서 GDP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나라의 가장 큰 나라고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의 중앙은행이 저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았으니 그래서 긴축을 갔으니 우리는 다 연준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통화의 가치를 봐도 거의 최근 한 1-2 년간은 달러 가치만 독야청청했었던 유로도 약하고 엔화도 약하고 위안화도 약하고 원화도 약하고 이런 국면이었잖아요. 인제는 어떤 국면이냐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 연준은 브레이크를 슬슬 발을 떼고 있습니다. 그럼 인제 누가 악셀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냐면 또 일본은행이 악셀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깡따구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네. 이 차가 작은 차가 아니에요. 그치. 이 그렇죠. 미국만큼 큰 차는 아니지만 네. 얘도 꽤 큰 차인 네, 거죠. 그렇죠. 지구를 기준으로 보면. 예.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연준만 보면 안 되고 일본은행이 뭘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고 아하.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막 전부 다 감안하고 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되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좋을 수가 지금 없습니다. 미국 얘기를 이렇게 한참 한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 연준의 결정이 각국의 쫙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연준의 이 결정력과 영향력이 이 정도라면 우리에게도 미국 시민권을 달라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미국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는도 연준이 그렇게 내리면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들 다들 이해하는데 이창용 총재는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경고도 하고 우리 미국만큼 그렇게 빠르게 안 내릴 거야. 미국은 빠르게 올렸는데 우리 그 정도로 빠르게 안 올렸잖아. 미국만큼 빠르게 내리지도 않을 거야라고 말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10월, 11월 이렇게 있잖아요. 금리 내릴 시점이. 네. 10월, 11월에 그러면 안 내릴까요?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어제 이제 미국이 비컷을 하고 나서 이창용 총재가 했던 얘기를 복기해 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국내 요인을 보고 통화 정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음.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한 2달 전까지만 해도의 어떤 뷰는 한국은행의 향후 정책에 대한 뷰는 뭐였냐면 한국은행은 지금 내수가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건데 못 내린 이유는 말은 못해도 환율 때문일 거야라고 했던 게 2달 전의 뷰였습니다. 네. 그러면 왜 환율 때문이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 역전폭이 2% 기준금리 차 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환율이 1,300원대 후반대에 그렇죠. 계속 머무르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슬슬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게 거의 확실하니까 한국은행이 그 전에 내리건 아니면 연준이 금리를 9월에 내린 것을 확인하고 10월에 바로 내릴 거야라고 했던 게 2달 전의 뷰였습니다. 그럼 2달 전이면 지금이 9월 하순이니까 7월 하순이었죠. 그런데 그 시청자분들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언제부터 조금 꺾이기 시작했냐, 즉 달러화가 좀 약해지기 시작했냐, 그래서 1350원대 밑으로 내려왔냐라고 생각하시면 8월 중순입니다. 8월 중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잭슨 홀 미팅이 있었고 거기서 파월 의장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건 확실하고 그러면 우리는 경기 둔화나 고용에 조금 더 신경 쓰겠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확실하게 선회하겠다. 결국 그거는 금리를 내리는 인하하겠다. 방향으로 네.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환율은 1350원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밑에 있죠. 네. 그때부터는 사실은 한국은행의 주요 결정 요인 중에 하나는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아하. 연준은 저렇게 움직일 게 거의 이제 확실하니까 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환율 측면은 좀 걱정을 덜고 네. 다른 요인들을 조금 보면서 통화 정책을 할 수 있겠다. 음. 다른 요인이라는 건 내수가 얼마나 안 좋은지,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그리고 한은법 1조 2항에 있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애석하게도 너무 애석할 것 같습니다. 애석하게도 하는 입장에서도 애석할 것 같지만 7월, 8월 저희가 가계부채가 한 달에 얼마나 늘었냐를 보니까 7조, 8조씩 늘었다는 네. 거죠. 보통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5조까지는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는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7조, 8조는 좀 이례적으로 지금 8조 넘었어요. 네, 넘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가계부채만 그렇게 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가계부채의 70%가 주담대 형태로 그쵸. 나가고 있고요. 네. 그럼 그게 사실 어디로 가냐면 주택시장으로 가게 돼 있는데 주택시장도 수도권과 서울 중심에 아주 밀집된 곳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택시장이 이제 가격이 뜨게 그쵸. 되죠. 이 상황에서 하느니 우리 금융안정도 생각해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자니 이거 마치 제가 비유를 들자면 축구를 하는데 우리 팀이 지금 상대편한테 후반전 한 40분쯤에 4대 3쯤으로 지고 있는데 마치 치어리딩을 할 준비를 환호할 준비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네. 한은의 금리 인하라는 것이 거기에 치어리더들을 배치시키는 것과 같은 일을 하게 될지 않을지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걱정할 수밖에 돈 더 없고 빌려. 집사 집사. 라는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만나는 분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시면 제가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잘 지내시죠? 근데 10월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적인 서베이를 하고 네. 돌아다니는데요. 어때요? 6대 4인 것 같아요. 6대 4. 요, 금리 인하가 6. 6분 정도는 내려야 한다 혹은 내릴 음. 것이다라고 생각을 음. 하시고요. 한 4분 정도는 아직은 10월은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4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정도 6대 4 정도면 굉장히 팽팽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는 게 네. 왜냐하면 미국이 네. 4년 6개월 만에 B컷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안 내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정도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네. 거겠죠. 그렇죠. 근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 안정, 네. 그다음에 물가. 네.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네. 물가는 괜찮아. 내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의 네. 정책 물가에 네. 도달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고용도 뭐 항상 안 좋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부동산, 가계부채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뭐 DSR 같은 걸 네. 하긴 했지만 9월 달에 큰 폭으로 줄 것 같다는 전망이 사실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저렇게 싹 네. 서치를 해보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고민이 깊어질 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놀라운 게 바로 이전 금리 결정할 때 금통위원 총재 전원이 사실은 동결을 찬성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저는 좀 놀라웠고 왜냐하면 저는 소수 의견이 한두 표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게 됐다라는 건 그전엔 소수 의견이 오히려 있었습니다. 좀 향후에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라는 게 당시 결정에 대한 소수 의견은 아니고 향후에 금리 인하의 여지를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바로 이전 결정은 사실은 미래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없었고 오히려 현재 결정이 만장일치였다. 만장일치 동결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정책 결정 때문에 씨름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역사와 대화하시고 싸우시는 분들, 역사의 평가에 또 남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내가 향후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정책 결정자로 기억될까라는 측면에서 조금 제가 확대 해석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말이지 결국은 이 마지막에 금리 내려갖고 이 사단을 또 만들어서 집 살 사람 집 못 사게 만든 그런 사람이구나. 장본인이야 이렇게. 라고 기억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가장 제가 완화해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계부채 수준이 우리나라가 OECD 기준 되게 상위권이나 4위라고 하는데 가계부채가 이미 높다고 소문난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더 높아진다? 그럼 정말 그 장본인이 될 수도 있죠. 역사에 기억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가계부채는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두 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원래 이런 거죠. 가계부채가 높아지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는 얘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뇌관이 20년 동안 안 터집니까? 튼튼한 뇌관이네요. 네. 그러면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 2012년까지 주택 가격이 약간 떨어졌다 그 후로 다시 올라가는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 연체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가계부채는 느는데 연체율은 떨어집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아파트 중심으로 되게 튼튼한 주담대가 나간 거예요. 주로 누구한테? 고소득 고신용자한테. 그 가계부채가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또 다른 가계부채가 한 면이 있어요. 생계형 부채.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두 사이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쪽이 훨씬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담대가 가계부채 70%니까요. 여기는 사실은 되게 안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행이 땅 짓고 헤엄치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보통은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다 보면 어느 순간 집값이 빠지면서 은행들이 대출 내줬던 은행들이 부실화되면서 이게 금융위기로 전이되면서 경제가 망가질 거야. 한마디로 뇌졸중이 와서 순간 스트로크로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뇌관은 그것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는 뇌관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서 가계들의 빚 부담이 늘고 그것 때문에 소비 여력이 줄고 소비가 내수의 한 축이니까 내수가 제약되고 그럼 경제가 스멀 결국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경제가 한순간 나락으로 가는 가계부채의 뇌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제가 스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가계부채의 뇌관일 가능성이 한 번에 한 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청산가리를 조금씩 타서 먹이는 것 같은 느낌이군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런 비유와 가깝습니다. 이른바 이제 가처분 소득이 낮아진다. 네, 맞습니다. 하여 그렇군요.
그런데 저기가 뭐 부동산 가격은 지금 추세 일단 지표로 놓고 보면 가계부채 늘고 있고 부동산 가격 늘고 네. 있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아까 억울하겠다라는 표현을 잠깐 썼는데 그 이유는 그렇다고 하느니 부동산 정책을 낼 수 있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약간 대응하는 네. 주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한테 네. 아니 왜 이걸 그냥 올라가게 냅둬. 우리가 통화 정책을 좀 얘기되게 쓸 수 있게 좀 카드를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룸을 좀 마련해 주면 안 되겠어? 이런 호소를 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확히 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 음. 거고 사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 가계부채라는 게 금리만의 함수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시는 거죠. 특히 부동산 그렇죠. 가격은 네. 공급 정책도 들어가고요. 음. 정책 금리 같은 게 얼마나 풀리느냐, 금융 정책이 또 어떻게 가느냐, DSR 같은 거 얼마나 세게 가느냐, 뭐 이런 네. 거에 다 함수인데 음.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올해 한 해가 흘러와서 음.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정책 툴 음. 금리라는 것의 결정이 남은 거예요. 음. 그러면 부담돼. 잔잔하다 물론 잔잔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조금 더 작은 정책들을 계속 이렇게 해 와서 우리가 가계부채가 이렇게 왔고 올 한 해 주택 가격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5 년쯤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여기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다가 가계부채가 좀이라도 더 튀고 하게 되면 음. 누구를 기억하게 될까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동작을 했던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아까 거죠. 우리가 말했던 장본인. 예,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시쳇말로 쓰는 게 뭐 덤탱이 이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약간 덤탱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니 그리고 또 그런 분위기를 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금리 인하를 저번에 8 월에 안 했을 때 "아쉽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안 쓰고 한국은행한테 약간 미루는 듯한 느낌도 사실 받거든요. 받는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을 우리 한국은행이 모르고 있지 않을 텐데 네. 과연 10 월에 금리를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통아저씨 게임하는 것 같아요. 아. 저희 칼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언젠가 네네. 평 튀어나옵니다. 우리 이창용 총재님이 키도 크신데 평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마지막에 칼을 꽂는 사람이 누굴지 참. 예. 알겠습니다. 미국이 4년 6개월 만에 B컷을 단행한 것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효과까지 짚어봤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고 우리 가계가 받는 영향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허 교수님께서 되게 조목조목 짚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런 환경에서 제일 타격이 받고 민감한 사람은 누구일까? 자영업자들일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회사원은 그래도 봉급이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분들 요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